지금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아파트 값이 바닥 찍고 상승한다.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요, 그분들이나 많이 사라고 하십시오.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상승 거래된 곳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거의 모든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 물꼬를 터준 덕분인데, 중요한 것은요, 반등해서 다시 상승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직장인 A씨의 고백인데요. 월급이 500만원인데 이자 원리금 350만원 갖고 나머지 150만원 갖고 라면 먹으면서 견딥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 100명 중에 5명이 고위험 가구인데요.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못 갚습니다. DSR은 4년 만에 40%를 돌파했고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전체 소득의 7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집, 주식, 이런 것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고위험 가구의 부실이 오래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가계부실 대간이 터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집값의 버블은 시행사가 만들었는데 그 고통은 서민이 당하는 힘든 세상입니다. 왜 집값 버블을 시행사가 만들었냐고요? 이것은 서로 경쟁하듯이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사들였고, 그렇게 비싸게 사들인 토지값에 또 건물을 지으려면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분양가가 비싸지면 기존 주택이 또는 오피스텔이 덩달아 가격이 오르면서 거기에 저금리를 이용한 비투가 시작이 되면서 부동산 버블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저와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지금 시행사들을 버블의 역적이다 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경제 논리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값 버블 시기에 돈 버는 데만 집중했지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금리로 역습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만 치러 다니지 마시고 공부 좀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가계부실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한국은행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계 전반적인 부실 위험은 낮지만 채무 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 처분을 통해 부채 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 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죠.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한국은행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몇 개월 지나서 바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정말 신경 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1년 8월 이후에 집값이 하락하는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21년 4분기부터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던 그 아파트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이 지금 빠져서 하락을 했죠. 지금 절반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바닥인가요? 아니면 더 떨어지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는 다시 상승한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위험 가구는 어떤 가구가 고위험 가구냐, 이걸 좀 정의를 해드리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를 넘고요, 그리고 부채 자산 비율 DTA가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우리가 고위험 가구로 지칭합니다. 지난 2월 기준에 고위험 가구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5%를 차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융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 5%가 고위험 가구다, 이겁니다. 지금 이분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전체 금융부채 9%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대출은 있지만 DSR이 40%를 안 넘어 라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DSR 40%가 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자산 가치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예전과 똑같이 아니면 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작년 이후에 이자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그래서 또 자산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면서 DSR과 DTA 비율이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가구의 평균 DSR이 21년 말에는 101.5%였는데요. 23년 2월에는 131.6%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DTA는 21년 말에는 131.6%에서 23년 2월에는 158.8%로 급상승했죠. 1년 사이에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득보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더 많은 것이라서 가계부채 부실이 터질 시간이 이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 규모가 아주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가운데 고위험 가구 대출 비중이 저축은행이 26.6%고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16.6%입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이 11.6%, 그리고 보험회사가 12.4%인데 은행은 이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7.2%인데요. 아무튼 여러가지 위험하죠. 고위험 가구의 평균 금융 부채가 2억 5천만 원인데요. 비고위험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이죠.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가구는 부채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화를 보이는 이 시기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위험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것은 참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거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해야 됩니다.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얼마가 됐든 간에 돈 버는 일보다는 부채 갚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 비율도요 55%입니다. 정말 급증했죠. 그리고 신용대출 연체도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대출은 담보 제공이 어려운 서민이나 또는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받았는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상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사가 그대로 이걸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한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주식이 바닥이다. 이 종목을 사면 부자가 된다. 아파트 값이 바닥 찍고 상승한다.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요. 그분들이나 많이 사라고 하십시오.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상승 거래된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거의 모든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 물꼬를 터준 덕분인데 중요한 것은요. 반등해서 다시 상승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의 데이터는 지금 그 무엇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고가 대비 40~50% 정도 급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런 물건들을 발견한다면 꼭 그것을 사고 싶다면 대출을 최소화해서 사면 좋겠죠. 지금 부동산의 매매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이거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며 매수세가 조금 붙었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집주인들이 이 호가를 살짝 올려서 내놓는 것을 또 몇 사람들이 사주니까 올라가는 중인가 해서 매도 호가를 또 올리고 있죠. 그런데요. 그런 집들 안 팔립니다. 20년과 21년 최고치를 경신하던 그 상처 다 기억하고 있고 유튜브에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젠 안 속기 때문이죠. 특히 표용호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조동인데요. 은평구 대조동이죠. 베르디움 스테이 1은 252건이 거래가 됐고요. 수영동, 부산 수영동이에요. 수영 에코 하인리베는 140건, 그리고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98건, 송도동 98건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서울로 입성하려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의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요. 이게
거래량 상승은 갈아타기 할 때 대기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1월부터 거래량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하락장에는 거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팝니다. 선매도 후 매수 전략 이런 것을 취하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매도인 대부분이 또 다른 아파트의 매수 대기 수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 수요의 타깃은요, 대도시 중심의 입지 좋은 아파트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 편향적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 직시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은 아닙니다. 상승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미분양만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계대출 폭증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악재만 대기 중인데 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요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94조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 규모를 볼까요? 이게 조원입니다. 조원. 현대가 24조, 포스코가 8조, GS가 14조, 롯데가 12조, 대우가 10조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발 채무가 현금 유동성을 크게 상회하는데 현금 유동성은요 12조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느 기업에서 부실이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 은행도 튼튼하다고 했는데 지금 부실해서 터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사들은요 사실상 지난 2021년에는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기준 국내 10대 건설기업 중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롯데건설 이런 곳의 실적이 크게 높아졌죠. 21년 당시 이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을 보면요. 3조 5,700억에서 5조 1,100억 원으로 42.9%가 전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었고 지금은 또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기저기 지금 쉬운 곳은 없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우발 채무보다 중서민들의 채무가 더 걱정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는 일보다는 갚는 일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자, 표용호TV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구독은 우리 의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